나를 성장시키는 습관, 필통, 시간의 발견.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에서 전보가 온 것이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소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의 첫 서두로 3월의 문을 엽니다. 평안하신가요? 이 소설은 이렇게 어머니의 죽음을 통지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헌데 그것이 어제였는지 오늘인지 모른다는 말로 뜸을 들이죠.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 메르소가 모친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아니면 생물학적으론 모친의 죽음이 오늘이지만 영혼은 이미 예전에 죽었음을 뜻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혹시 양로원에서 무슨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니까요. 프로파일러 표창원 선생님에게 이 사건을 의뢰해 볼까요? 그럼 속 시원하게 이유를 밝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혼자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에서 전보가 온 것이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이렇게 시작한 1인칭 시점에 주인공 메르소는 모든 일에 무관심하다는 듯 사물을 무덤덤하게 관망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까지도요.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바로 다음 날 그는 여자친구 마리와 함께 희극 배우 페르낭델의 희극 영화를 한 편 보고 그날 마리와 함께 밤을 보냅니다. 이것이 나중에 메르소의 사건을 푸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죠. 메르소는 한 건물에 사는 레이몽이란 사내와 친구가 되고요. 레이몽의 정부였던 숨겨진 여자였던 그 여자의 오빠 일행인 아라비아인들과의 시비에 관여도 하게 됩니다. 며칠 뒤 레이몽과 해변에 놀러 가게 된 메르소. 그는요, 일행 중에 한 명인 아라비아인을요,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메르소는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죠. 자, 과연 법은 그를 어떻게 심의하는지 그때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피고석에서라도 자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있는 일이다. 검사와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가운데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아마 범죄 이야기보다도 그 밖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쪽의 변론이 그토록 차이가 있었을까? 변호사는 팔을 쳐들어 올리고 범죄를 인정하되 끝까지 변호를 하였고, 검사는 손가락질을 하며 유죄를 고발하고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좀 난처한 일이 하나 생겼다. 나는 스스로의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나 때로는 나도 한마디쯤 하고 싶었다. 그러면 변호사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일이 잘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사건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다루어진 셈이었다. 나는 참여도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나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도대체 누가 피고입니까? 피고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검사의 변론이 곧 나에게는 싱거워졌다. 나의 관심을 끌거나 흥미를 일으킨 것은 다만 단편적인 말과 행동, 혹은 전체와는 동떨어진 한 토막의 변론뿐이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면
검사의 생각, 즉 내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으며 그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것을 나는 이중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명백한 사실에 비추어서, 둘째로는 이 악한 본성의 음흉한 심리 상태에 비추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는 어머니가 죽은 뒤의 사실들을 요약했다. 내가 냉담했다는 것, 어머니의 나이조차 몰랐다는 것, 이튿날 여자와 함께 해수욕을 하러 갔다는 것, 페르낭델의 영화를 구경하고 끝으로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그때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가 정부란 말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말이었을 따름이다. 그리고 검사는 레이몽의 이야기를 하였다. 사건을 보는 그의 방식은 아주 명석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나는 레이몽과 공모하고 그의 정보를 유혹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나이의 흉악한 행위에 맡기려고 편지를 썼다. 바닷가에서는 내가 레이몽의 적들에게 대들었다는 것이었다. 레이몽은 다쳤던 것이다. 나는 레이몽에게서 권총을 달래가지고 혼자서 그것을 사용할 생각으로 되돌아갔다. 그리하여 계획대로 아라비아인을 쏴 죽인 것이다. 그런 후 잠시 기다렸다가 일이 잘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내 방의 탄환을 태연자약하게, 말하자면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쏘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하고 검사는 말했다. 나는 여러분께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인을 하게 된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의 살인, 즉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하게 보아줄 수 있는 반사적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식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술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는 대답할 줄도 알고 말의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행동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나를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한 사람의 범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되는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나의 머리를 점령한 것은 그러한 것이어서 그 뒤로는 검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으나 이윽고 다시 그의 말이 들렸다. 후회하는 빛을 보이기나 했을까요, 여러분?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심 때에도 이 사람은 자기의 가증스러운 범행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로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계속하여 열변을 늘어놓았는데 사실 나는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었다. 그의 이야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발대발한다는 것이 나로서는 놀라웠다. 그에게 나는 다정스럽게 거의 애정을 기울여 나로서는 참으로 무엇을 뉘우칠 것이 없었다고 설명해 주고 싶었다. 나는 항상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 오늘의 일, 또는 내일의 일에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론 나의 처지로서는 누구에게나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다정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선의를 베풀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는 다시 나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여 나의 귀를 집중시켰다. 검사는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고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사실 영혼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털끝만큼도 없고 인간다운 점도 조금도 없으며 인간의 마음을 지켜주는 도덕적 원리조차 나에게는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하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 나무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소극적인 관용의 미덕은 그보다 더 어렵기는 하지만 더 높은 미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심리적 공허가 사회 전체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심연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했다. 변론 중의 한 말을 그는 다시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범죄를 논술할 때보다도 더 길었다. 너무나 길어서 마침내 나는 그날 아침의 더위밖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끝으로 그는 자기의 책무는 괴로운 노릇이지만 단호히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율법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그 기본적인 반응도 모르는 사람이므로 인간적인 심정에 호소할 수도 없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이 피고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합니다. 사형을 구형해도 나의 마음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랜 재직 기간 중 나는 여러 번 사형을 구형한 일이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이 괴로운 의무가 신성한 지상 명령이라는 의식과 흉악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얼굴을 앞에 놓고 느끼는 전율에 대해 복수를 함으로써 후련한 기분이 된 적은 일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은 후 상당히 오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더위와 놀라움으로 어리둥절해졌다. 재판장이 장기침을 하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할 말이 없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으므로 일어서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라비아인을 죽일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건 하나의 자기 주장이라고 대답하고 아직 나의 변호 내용을 잘 알 수 없으니 변호사의 말을 듣기 전에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명확히 진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빠른 어조로 말을 좀 더듬거리며 나 자신이 우습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은 태양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내에는 폭소가 일었다. 책의 일부만 들어도 메르소란 인물 좀 독특하죠. 아무리 무덤덤한 인간이라고 해도 그것은 자기 문제고 계획적 범죄를 할 만큼의 냉혈한이라고 법정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잖아요. 재판관이 왜 범행을 했나요? 라는 질문에 태양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이유가 사람을 살해할 명분이 될 수 있나요? 이거 묻지마 범죄 아닌가요? 네, 그래서 메르소를 기소한 법정도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 태양 때문이라는 이유가 최소한 메르소에게는요, 사실이었던 거예요. 논리적으로 팩트였던 거죠. 범죄를 저지른 그날 한여름의 태양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리고 잠깐 살펴보았다시피 메르소는 이 감정의 오픈이나 동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장렬하는 태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면을 들춰봐야 돼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추론해보면 주인공이 그동안 억제해왔거나 냉소적이었던 어떤 본능에 타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그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권총을 꺼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살아있긴 하지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 실존의 고독이요. 그래서 메르소는 그 상태를 만들지 않고자 그 상태를 벗어나는 순간 삶이 무의미해지니까 그 대안으로 이방인의 태도를 취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 이 기분 공감하잖아요. 제가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을 때 그때 한창 방황할 때였는데요.
이방인이란 이 제목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아니, 유명한 책이어서 골랐나?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제목은 그 당시 제 모습이었던 거죠. 사회에 있지만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아웃사이더, 아싸인 것 같은 기분이요. 많은 이들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힘차게, 분주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한낮의 태양처럼. 그런데 나 혼자만 갈 길 몰라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죠. 그 태양 아래 메르소처럼 군중 속의 고독. 살기는 살아야 하는데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웠던 실존한다는 것에 말할 수 없는 버거움. 그런 거요. 아, 말이 너무 어려웠다. 이방인을 읽던 당시에 저는 사람들과 만나면 엄청 떠들어댔어요. 요즘 말로 폭풍수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왜 그렇게 외롭던지 그게 싫어서 밖에 나가면 또 엄청 웃고 떠들고 그랬었죠. 그리고 집에 오면 또 반복되는 거죠. 태양 아래 서 있는 메르소의 그 한 장면은요. 그 당시의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마치 거울을 마주하고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고독함의 무게와 슬픔을. 그때 제 상태가 그래서인지 이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더랬죠. 근데 근래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의 감동만큼은 이 장면이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다른 내용이 보이는 거죠. 그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처럼 몇 번을 읽어도 계속 새롭게 그 의미가 와닿는 거죠. 대신에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지금 참 많이 바뀌었네 하는 새삼스러운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친한 동생이 십수년 전인가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언니, 옛날보다 참 많이 바뀌었다. 옛날엔 그런 거 해서 뭐해? 그런다고 뭐가 바뀌는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 할만해.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바뀌었잖아. 희망이 있었기에 제가 바뀐 걸까요? 아니면 희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느 날 희망으로 바뀌어 있던 걸까요? 제 삶이. 메르소는 프랑스 말로 죽음과 태양이란 합성어입니다. 까미는요, 이름에서부터 인간과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의 부조리함, 불합리, 모순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메르소는 끝까지 자신을 관찰자로 잘 통제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법정에서의 그 장면에서 보던 것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 메르소는 감옥에서 신부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구원을 피력하는 신부에게 마침내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신부는 그런 메르소를 불쌍히 여기지만 그는 신부의 구원론에 모순이 있다고 그것을 지적을 해요. 메르소는 신부와의 대화에서 어떤 쾌감을 맛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역시 또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모든 인생은 죽는 거야. 그럴 바엔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될 때 군중들이 내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조롱해 주기를 바래. 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메르소가 끝까지 존재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한 것인지, 형식과 위선에 갇힌 사람들을 조롱하며 철저히 이방인으로 당당히 살다가 죽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결말입니다. 나는 그 일이 죽기보다 싫으면서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요구하는 행위, 왕따나 집단 괴롭힘이 옳지 못함을 알고도 심지어 그 일의 피해자가 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침묵으로 동조하는 행위, 물질 만능주의로 세상이 큰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주머니를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누군가를 도구화하려는 행위,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너무 혼자만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이 바뀐다. 좋은 내가 된다. 필통 시간의 발견이었습니다.